오, 전 세계 원전 수출국 숫자입니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자, 이중 핵무기 보유국 숫자죠. 세계 최강 군사 대국들입니다. 핵으로 세상을 위협하는 나라들이에요. 유일한 일, 핵무기 없이 이들을 이긴 나라. 2009년 UAE 바라카 200억 달러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요. 2024년 체코 두코반이 또 이겼습니다. 이번엔 러시아까지 밀어냈죠. 24시간? 2011년 후쿠시마가 폭발했을 때 그 나라가 52톤의 붕산을 보낸 시간입니다. 미국은 72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러시아는 정치적 조건부터 따졌죠. 그런데 그 나라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냈어요. 제가 이 사실을 믿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는 세르게이 안드레예프, 러시아 국립원자력연구소 출신 30년 경력 교수입니다. 평생 러시아가 최강이라고 믿었어요. 핵무기 7,000개를 가진 나라니까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핵무기 0개인 나라가 핵을 지배했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교수님, 체코가 한국 원전을 선택했다는 게 정말입니까? 강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앞자리에 앉은 드미트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발표됐죠.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말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에게 이건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거예요.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요? 중국에서 온 장학생 장웨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교단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오늘 수업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원래는 냉각수 순환 시스템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여러분이 더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원전 수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5번째 나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름 말입니다. 나타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핵무기도 없잖아요. 어떻게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나타샤. 저는 30년 교수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수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핵무기 기술과 원전 기술은 뿌리가 같으니까요.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 이런 기술들이 겹치거든요. 장웨이가 자신 있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미국 기술을 베낀 거 아닙니까? 한국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원전을 도입했잖아요.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 나도 했었습니다. 저는 장웨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몇 해 전까진 말이죠. 저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교탁에 올려놨습니다.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2011년 3월, 저는 IAEA 긴급 자문단 일원으로 후쿠시마에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후쿠시마는 모든 원자력 전문가에게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었거든요. 냉각수 투입을 위한 붕산이 바닥났어요. 방사능 수치는 매시간 치솟고 있었고 도쿄 전체가 대피를 준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드미트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일본 담당자에게 물었죠. 어느 나라에 요청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뭐라고요? 장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도움을 청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어요. 요청 후 6시간 만에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고 24시간 만에 52톤의 붕산이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자국의 비상용 물자까지 내어준 거예요. 나타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제안한 냉각 방식과 방사능 차단 기술, 그게 사고 수습의 판도를 바꿨거든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IAEA 공식 보고서 일부였어요. 일본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내부 기록에는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장웨이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기술이 일본보다 뛰어나다는 말씀인가요? 기술뿐만 아니라 저는 칠판에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책임.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비상시에도 여유분을 확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어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말이죠. 드미트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교수님? 책임감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칠판에 물음표를 지우고 대한민국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교수가 아니라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 제가 교단에 오르기도 전에 장회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젯밤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인쇄물 여러 장이 들려 있었어요. 한국의 첫 원전 고리 1호기는 1978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했습니다. 설계도, 핵심 부품, 운영기술 전부 미국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기술을 배운 거 아닙니까?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스크린에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헬멧을 쓴 한국 기술자들이 거대한 원자로 앞에 서 있었어요. 1978년 고리 1호기 중홍식입니다. 맞아요, 장웨이. 당시엔 완전한 수입 기술이었죠. 장웨이가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 말이 맞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약서마다 이 조항을 요구했거든요. 화면을 확대하자 영어 문장이 선명해졌습니다. Technology Transfer Clause, 기술 이전 조항. 매 프로젝트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요구했어요. 돈을 내고 원전을 사면서도 설계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죠. 부품 제작 기술도 운영 노하우도 전부요. 드미트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 요구를 미국이 받아줬나요? 처음엔 거절했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대표를 띄웠어요. 1978년 고리 1호기, 100% 외국 기술. 1980년 고리 2호기, 설계 참여 시작. 1985년 고리 3호기, 주요 부품 국산화. 1995년 영광 3호기, 한국형 표준 원전 완성. 나타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17년 만에 독자 설계가 가능해진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적인 원자로 설계도였어요. 2002년 APR 1400 개발 완료. 이건 완전한 한국 독자 모델입니다. 장회의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본 설계는 미국 거잖아요? 베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장회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회의, 중국 고속철은 어디서 시작됐죠?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독일과 일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 고속철은 베낀 건가요? 아니면 독자 기술인가요? 장회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배우는 것과 베끼는 건 다릅니다. 한국은 40년간 한 걸음씩 배워서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기술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APR 1400은 원래 미국 모델보다 출력이 높고 안전성은 더 뛰어납니다. 특히 피동안전계통, 이건 사고 시 전원 없이도 72시간 냉각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미국 원전에도 없는 기술이죠. 드미트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미 스승을 넘어선 거네요. 2009년 UAE 바라카 입찰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입찰 자료를 보여줬어요. 프랑스 아레바 400억 달러, 미국 웨스팅하우스 410억 달러, 한국전력 200억 달러. 장회의가 다시 비웃었습니다. 그것 봐요. 역시 가격으로 이긴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저는 공사 기록을 띄웠습니다. 바라카 1호기. 계획 8년, 실제 8년 2개월.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 계획 4.5년, 실제 17년. 미국 보글 3호기. 계획 7년, 실제 14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싸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켜서 이긴 겁니다. 저는 UAE 현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땀 흘리는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2015년 저는 바라카 원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사막이었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 한국 기술자가 도면을 펼쳐 보이더군요. 손에 들린 그 종이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제가 물었죠. 이렇게 힘든데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뭐라고 답했나요? 나타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약속했으니까요. 8년 안에 끝내기로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요. 저는 칠판에 두 단어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기술 vs 철학. 러시아는 기술을 팔고 중국은 기술을 베끼지만 저는 철학 아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40년이 걸리더라도 한 걸음씩 배우고 결국 스승을 넘어서죠. 장웨이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네요. 네, 드미트리. 그들은 기술을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정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의실. 제가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드미트리가 노트북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러시아 로사톰이 체코 입찰에서 탈락했어요. 어제 최종 발표가 났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프랑스가 따낸 건가요?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드미트리가 화면을 돌려 보였어요. 한국입니다. 또 한국이에요. 장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체코는 냉전 시절부터 러시아 원전을 써온 나라잖아요. 기존 원전도 전부 러시아 기술인데? 맞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죠.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체코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1985년부터 가동 중인 러시아제 원전입니다. 당연히 확장 공사도 러시아가 맡을 거라고 모두 예상했죠. 그럼 왜 한국이 선택됐나요? 나타샤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심사 결과표를 띄웠어요. 체코 정부의 기술 심사 점수입니다. 기술 안전성 한국 95점, 프랑스 82점, 미국 79점. 경제성 한국 92점, 프랑스 75점, 미국 71점. 시공 신뢰도 한국 98점, 프랑스 68점, 미국 65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는요? 드미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가 러시아 기술 배제를 결정했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가 참여했어도 결과는 비슷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드미트리가 항의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최근 10년간 러시아가 수주한 원전 프로젝트들입니다. 터키 아쿠유, 이집트 다바, 방글라데시 루푸르. 그것 봐요? 우리가 여전히 수출하고 있잖아요. 계속 보세요, 드미트리. 저는 각 프로젝트의 조건을 확대했습니다. 아쿠유, 러시아 전액 투자, 15년 운영 후 터키 이양, 다바 250억 달러 차관 제공, 루푸르 113억 달러 중 90% 러시아 대출. 드미트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수출이 아니라 원조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사는 거죠.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장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우리는 파키스탄, 아르헨티나에 수출했습니다. 좋아요, 장웨이. 중국 이야기도 해봅시다. 저는 중국 프로젝트 목록을 띄웠어요. 파키스탄 카라치, 69억 달러, 중국 저리차관, 아르헨티나 아투차, 58억 달러, 중국 개발은행 대출. 장웨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시장을 사는 겁니다. 저는 대조표를 띄웠습니다. 한국 바라카 프로젝트, UAE 자체 자금, 한국 체코 프로젝트, 체코 정부 예산. 한국은 차관도 정치적 거래도 없어요. 순수하게 기술과 신뢰로 이긴 겁니다. 나타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프랑스와 미국은요? 그들은 왜 졌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나타샤. 저는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 공사 현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지연된 공사장의 모습이었어요.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 계획 2012년 완공. 실제 2024년 완공. 예산 33억 유로, 130억 유로. 12년 지연에 예산은 4배요. 드미트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저는 웨스팅하우스 로고를 띄웠어요. 1886년 설립된 미국 원전의 자존심. 그런데 2017년 파산 보호 신청을 했죠. 보글 프로젝트에서 90억 달러 손실을 본 게 직접 원인이었어요. 장웨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 기업이 파산했다고요? 기술 경험이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30년간 새 원전을 짓지 않았어요. 숙련된 기술자들이 은퇴했고 젊은 세대는 경험이 없었죠.
저는 대조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요? 1980년, 2024년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원전을 지었습니다. 경험이 축적됐고 기술자들이 성장했어요. 나타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멈추지 않았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칠판에 공식을 적었습니다. 경험 단절 기술 퇴보. 러시아, 프랑스, 미국, 우리는 모두 멈췄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계속 달렸고요. 드미트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저는 체코 입찰 최종 보고서를 펼쳤어요. 체코 심사위원회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화면에 영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 하나의 기술 결함도 없이 모든 심사를 통과한 유일한 국가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는 냉각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견됐고 미국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벽했습니다. 이건 이변이 아니에요.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필연 40년을 멈추지 않고 달린 나라. 그 결과입니다. 장웨이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러시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 최강 핵 보유국이니까요. 드미트리,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보다 핵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진짜 강국입니다. 저는 체코 지도를 다시 가리켰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가 선택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며칠 후 강의실. 제가 교단에 오르자 장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교수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난 수업들을 듣다 보니 교수님께서 한국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장웨이. 한국은 핵무기도 없잖아요. 기술도 결국 미국에서 배운 거고요. 바라카든 체코든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가 노트를 펼쳤어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한국은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뢰요? 그건 좀 동양식 미화 아닙니까? 순간 강의실 전체가 미묘하게 긴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장웨이를 바라봤어요. 30년 교수 생활 중 가장 신중하게 답해야 할 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장웨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심지어 훔칠 수도 있죠. 장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은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책임감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래된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당시 기록이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스크린에 붕괴된 후쿠시마 원전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연기, 무너진 구조물, 방사능 경보. 2011년 3월 12일 오후 3시 36분. 저는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1호기 건물이 폭발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3호기, 15일에는 2호기와 4호기까지 나타샤가 숨을 죽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쿄 3천만 명 대피 계획까지 검토했죠. 그 정도였나요? 드미트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냉각수가 바닥났습니다. 노심이 계속 가열되고 있었고 붕산 주입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시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일본의 비축 붕산이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장웨이조차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도 IAEA 자문위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어요. 어느 나라에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일본 관료가 말했죠.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72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72시간이요? 그 시간이면 도쿄가 끝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다른 관료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정치적 조건을 먼저 제시했어요. 드미트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대한민국에 요청하십시오. 누가 말했나요?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도쿄전력 기술이사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움직입니다. 빠르게요. 저는 시간 기록을 띄웠습니다. 3월 15일 오전 9시, 일본, 한국의 공식 요청. 3월 15일 오후 3시, 한국 정부 긴급회의. 3월 15일 오후 6시, 지원 결정. 3월 16일 오전 6시,
붕산 52톤 인천공항 출발. 3월 16일 오전 9시 나리타 공항 도착. 24시간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요청부터 도착까지 정확히 24시간이었어요. 장웨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52톤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기록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자국의 비상 대비분까지 내어줬습니다. 당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우리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요? 그런데도 보냈나요?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당시 한국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무너지면 우리도 끝입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게 동양식 미화입니까, 장웨이? 장웨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저는 IAEA 내부 보고서를 펼쳤어요. 한국 기술진 5명이 후쿠시마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냉각 주입 방식과 방사능, 확산, 차단 기술.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게 사고 수습의 전환점이 됐어요. 일본 언론에는 안 나왔잖아요. 장웨이가 반박했습니다. 안 나온 게 아니라 안 낸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역할을 최소화하려 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죠.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공식 기록에는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 한 구절을 확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속한 지원과 기술 자문 없이는 사고 수습이 최소 2주 이상 지연됐을 것으로 평가됨.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장웨이, 이걸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저는 칠판에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책임. 기술은 도둑질로 싸울 수 있지만 신뢰는 그럴 수 없어요. 장웨이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그 지옥 한복판에서 일본이 찾은 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망설이지 않았죠. 나타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른 나라네요. 네, 나타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지만 세계는 구원받았습니다. 다음 주 강의실. 제가 들어서기도 전에 드미트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이요? 바라카든 체코든 건설 프로젝트는 원래 지연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대형 건설 프로젝트 중 납기를 지키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30%도 안 됩니다. 날씨, 자재 수급, 인력 문제, 설계 변경. 나타샤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건설 회사에 계시는데 언제나 일정이 밀린다고 하세요. 드미트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강의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드미트리,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죠. 그래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스크린의 바라카 원전 공사 일지가 떠올랐어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입니다. 제가 2015년과 2018년 2번 현장을 방문했죠. 저는 첫 페이지를 확대했습니다. 2014년 7월 사막 폭염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 위기. 보세요. 2014년 여름 사막 기온이 55도까지 올라갔어요.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았죠. 그럼 지연된 거 아닌가요? 장웨이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다음 기록을 보여줬어요. 해결책, 야간 작업 전환 냉각 시스템 설치, 지연 시간 0일. 한국 팀은 즉시 작업 시간을 바꿨습니다. 낮 대신 밤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임시 냉각 시스템까지 설치했어요. 드미트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계획을 완전히 바꾼 건데 추가 비용은요? 한국전력이 자체 부담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었지만요. 저는 다음 사례를 띄웠습니다. 2016년 3월 주요 부품 선적 지연 독일 제조사 파업. 2016년 독일에서 만든 증기발생기가 파업으로 3주 늦어졌어요. 이건 한국 책임이 아니었죠.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해결책 대체 부품 긴급 제작 한국현대중공업 지연 시간 5일. 한국팀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직접 만들기로 했죠. 설계도를 다시 검토하고 3주 만에 대체품을 제작해서 공수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주 만에 증기 발생기를요? 드미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21일입니다. 독일 제품이 도착하기 2일 전에 한국 제품이 먼저 도착했어요. 저는 또 다른 기록을 펼쳤습니다. 2017년 11월 설계 변경 요구 UAE 정부 후쿠시마 이후 안전 기준 강화. 이건 더 심각했어요. UAE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 안전 기준이 바뀌었다며 설계 변경을 요구했죠. 그럼 완전히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웨이가 물었습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지연됩니다. 프랑스 플라망빌이 그랬죠. 저는 한국팀의 대응을 보여줬어요. 해결책 72시간 비상 설계팀 가동, 기존 구조 유지하면서 안전 시스템 추가, 지연 시간 3주. 한국 엔지니어 50명이 3일 밤을 샜습니다. 기존 설계를 살리면서 새 안전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나타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나타샤. 저는 2015년 현장 방문 때 찍은 사진을 띄웠어요. 새벽 2시 컨테이너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바라카 현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밤 10시쯤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한국팀 컨테이너에 아직 불이 켜져 있더군요. 학생들이 사진을 주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팀장을 만나서 물었죠.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습니까? 뭐라고 답했나요?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벽 3시쯤요. 내일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있어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물었죠. 그럼 오늘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그가 답했어요. 7시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시간밖에 못 주무셨네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나타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똑같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저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25년째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원전이 8기예요.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장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변수가 생기면 자기 시간을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띄웠어요. 바라카 프로젝트 한국 인력, 평균 근무 시간, 2010 자헤리 주비드, 평일 12시간, 주말 근무율 73%, 휴가 사용률 41%. 드미트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거의 삶을 바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저는 칠판에 공식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납기 준수 기술 시간 책임. 변수는 항상 생깁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요. 차이는 그 변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죠.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러시아는 변수를 핑계로 삼습니다. 프랑스는 변수 때문에 예산을 늘리죠. 하지만 한국은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변수를 자기 시간으로 메운다. 그게 한국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삶을 거는 사람들이죠. 나타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다른 의미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은 그들에게 급여가 아니라 신뢰의 단위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데 드미트리가 교단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지난 몇 주간 수업을 들으면서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드미트리가 노트를 펼쳤어요. 교수님께서는 러시아 국립원자력 연구소 출신이시잖아요. 30년간 이 분야의 최전선에 계셨고요.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한국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시는 건가요? 복도에서 걸음을 멈춘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나타샤와 장웨이도 돌아와 교실 뒤에 조용히 섰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드미트리, 앉으세요. 저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도 학생들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의 폐허였어요. 1986년 4월 26일. 저는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 일입니다. 저는 당시 28살이었죠. 모스크바 대학원을 막 졸업한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후 저는 특별조사팀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국가가 저를 신뢰한다고요.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이었습니다. 프리피아트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텅 비어 있었어요. 5만 명이 살던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된 겁니다. 나타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무서움보다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사고 원인을 찾는 게 임무였죠. 그런데 저는 당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진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운영자 실수. 정부는 그렇게 결론 내리라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설계 결함이었습니다. RBMK 원자로의 근본적인 문제였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소련 전체의 원자력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저는 또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소방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불을 끌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요.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모르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주 안에 28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소방관은 제게 물었어요. 동무, 나 살 수 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3일 후 죽었어요. 31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오만이 무엇인지, 시스템의 부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만드는지를요. 장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책임감을 그토록 강조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 후 2011년 후쿠시마, 저는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폭발한 원전 건물이었어요. IAEA 긴급 자문단으로 도쿄에 갔을 때 저는 체르노빌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공포, 똑같은 혼란, 똑같은 절망이었죠. 드미트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쿄 대피까지 검토했죠. 체르노빌이 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회의록을 펼쳤어요.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24시간 만에 52톤의 붕산을 보냈고 최고 기술진을 파견했죠. 교수님, 그때 현장에 계셨나요?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한국 기술진이 도착하는 걸 직접 봤어요. 저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5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도쿄 긴급 대책본부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팀장이었어요. 김 부장이라고 했죠? 어떤 분이셨나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측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냉각수 주입이 안 되고 방사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요. 분위기는 완전히 패배주의였습니다. 한국 팀은요? 김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지금 당장 현장 도면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때의 긴장감을 떠올렸습니다. 일본 기술진이 도면을 펼쳤습니다. 김 부장이 15분 동안 도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이 경로로 붕산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15분 만에요? 일본 기술진은 이틀 동안 방법을 못 찾았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15분 만에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다음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방사능 확산 차단 방법, 냉각 효율 증대 방안, 비상 전원 복구 순서. 저는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72시간 동안 한국 팀이 제시한 기술 제안이 23건이었어요. 그중 19건이 채택됐죠. 장웨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자기네 원전을 더 잘 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은 자국의 모든 원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거든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하고요. 나타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IAEA 최종 보고서를 띄웠어요. 대한민국의 기술 자문은 사고 수습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특히 냉각수 주입 경로 제한과 방사능 확산, 최소화 방안은 도쿄의 대규모 대피를 막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법을 찾으셨습니까? 뭐라고 답하셨나요?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을 준비합니다. 그래야 최악이 오지 않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차이라는 걸요? 무슨 차이인가요? 체르노빌에서 우리는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후쿠시마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오만, 후쿠시마는 안일, 한국은 완벽한 준비성.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비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드미트리, 이제 알겠습니까? 제가 왜 한국을 이렇게 평가하는지요? 드미트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체르노빌에서 31살 소방관이 죽는 걸 봤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도쿄가 무너질 뻔한 걸 봤죠. 그리고 한국이 그걸 막는 걸 봤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책임은 기술보다 강하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죠. 그게 더 무섭습니다. 장웨이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는 오늘 교수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말합니다.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했다고요. 다음 날 강의실. 학생들이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제 체르노빌 이야기 이후 모두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교단에 서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감상이나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은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냉정하게요. 저는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 원전 평균 가동률입니다. 2023년 기준이에요. 저는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프랑스가 67.4%, 러시아는 82.1%죠. 미국이 88.2%, 중국은 86.7%입니다. 드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국은요? 94.7%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나타샤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보죠. 이번엔 원전 비계획 정지율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예상치 못하게 멈추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숫자를 적었습니다. 세계 평균은 연간 1.2회, 미국이 0.8회로 가장 낮고 프랑스는 1.5회, 러시아는 1.9회입니다. 드미트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0.1회입니다. 뭐라고요? 나타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0.1회요? 거의 안 멈춘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원전 24기 중 1년에 23기만 비계획 정지를 경험해요. 나머지는 계획된 대로만 움직이죠. 장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30년간이요? 저는 장기 통계를 보여줬어요. 즉 1990년에 한국 원전 가동률은 78.2%였습니다. 2000년엔 85.4%, 2010년엔 90.1%가 됐죠. 2020년 93.3%, 그리고 작년 93.7%예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운일까요? 시스템일까요? 장웨이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안전성을 봅시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방사선 누출 사고 건수예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프랑스가 47건, 미국이 23건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12건이라고 발표했고요. 러시아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드미트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럼 한국은요? 0건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0건이에요. 지난 23년간 단 한 건의 방사선 누출도 없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혹시 은폐한 건 아니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드미트리. 저는 IAEA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매년 모든 회원국의 원전을 감시합니다. 한국은 가장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나라 중 하나죠.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건 더 중요합니다. 노심 손상 확률이에요. 영어로는 CDF라고 하죠. 원자로 심장부가 망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안전 기준이 1만 분의 1입니다. 미국 평균이 10만 분의 5 정도 되고 프랑스가 10만 분의 7 정도예요. 그럼 한국은요?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APR-SEM 400 모델은 100만 분의 2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보다 25배나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드미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APR 1700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장웨이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이론상 수치 아닙니까? 실제로 검증된 건가요? 그럼 실제 사례를 보시죠. 저는 2016년 자료를 띄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아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죠. 드미트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전 근처였나요? 진앙지에서 27km 떨어진 곳에 월성 원전과 고리 원전이 있었어요. 원전은 괜찮았나요? 모든 원전이 자동 정지했습니다. 설계된 대로요. 저는 상세 기록을 읽어줬습니다. 지진 발생이 저녁 8시 32분 54초였어요. 자동 정지가 4초 후인 8시 32분 58초에 시작됐습니다. 비상냉각은 18초 후에 가동됐고요. 그리고 13분 후인 8시 45분 33초에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됐어요. 나타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후쿠시마는 지진 후 냉각에 실패했잖아요. 맞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저는 비교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1971년에 설계됐어요. 비상전원이 지하에만 있었죠. 쓰나미가 오면 전부 물에 잠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냉각 방식이 능동형이어서 반드시 전원이 필요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APR 산스웨딕은 2002년 설계예요. 비상전원을 지상과 지하에 이중으로 배치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동형 냉각 시스템입니다. 전원이 완전히 끊겨도 72시간 동안 자동으로 냉각돼요. 드미트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10년 전에 이미 대비한 건가요? 예측이 아니라 준비했습니다. 저는 투자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3년간 매년 원전 안전 투자를 늘렸어요. 연평균 8.7%씩 증가했죠. 이익을 내는 것보다 안전을 우선시한 겁니다. 장웨이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럼 적자 아닙니까? 그렇게 안전에만 투자하면요. 이번엔 경제성을 봅시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력 생산 단가예요. 개월당 비용입니다. 석탄 발전은 0.112달러, 천연가스는 0.087달러죠. 그럼 태양광은 어떨까요? 나타샤가 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저렴해졌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0.068달러예요. 꽤 경쟁력 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원전은 어떨까요? 미국 원전은 0.092달러입니다. 프랑스는 더 비싸요. 0.11달러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저는 숫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0.009달러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태양광보다도 저렴하네요. 드미트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안전한 전력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효율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정비 기간을 비교해 볼까요? 원전은 주기적으로 멈춰서 점검해야 합니다. 세계 평균은 42일이에요. 미국이 38일로 빠른 편이고 프랑스는 85일이나 걸리죠. 한국은요? 28일입니다. 저는 칠판에 적었어요. 한국은 정비를 가장 빨리 끝냅니다. 그만큼 가동 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이 높아지죠.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을 평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원전 종합평가 점수예요.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2위가 캐나다로 89.2점이에요. 3위 미국이 87.74점, 4위 프랑스가 82.1점, 5위 일본이 81.3점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들은 정말 다른 나라네요. 네, 나타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지만 세계는 구원받았습니다. 다음 주 강의실. 제가 들어서기도 전에 드미트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이요? 바라카든 체코든 건설 프로젝트는 원래 지연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대형 건설 프로젝트 중 납기를 지키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30%도 안 됩니다. 날씨, 자재 수급, 인력 문제, 설계 변경.
나타샤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건설 회사에 계시는데 언제나 일정이 밀린다고 하세요. 드미트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강의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드미트리,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죠. 그래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스크린에 바라카 원전 공사 일지가 떠올랐어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입니다. 제가 2015년과 2018년 두 번 현장을 방문했죠. 저는 첫 페이지를 확대했습니다. 2014년 7월 사막 폭염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 위기. 보세요. 2014년 여름 사막 기온이 55도까지 올라갔어요.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았죠. 그럼 지연된 거 아닌가요? 장웨이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다음 기록을 보여줬어요. 해결책, 야간 작업 전환 냉각 시스템 설치, 지연 시간 0일. 한국팀은 즉시 작업 시간을 바꿨습니다. 낮 대신 밤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임시 냉각 시스템까지 설치했어요. 드미트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계획을 완전히 바꾼 건데 추가 비용은요? 한국전력이 자체 부담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었지만요. 저는 다음 사례를 띄웠습니다. 2016년 3월 주요 부품 선적 지연 독일 제조사 파업. 2016년 독일에서 만든 증기발생기가 파업으로 3주 늦어졌어요. 이건 한국 책임이 아니었죠.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해결책 대체 부품 긴급 제작 한국현대중공업 지연 시간 5일. 한국팀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직접 만들기로 했죠. 설계도를 다시 검토하고 3주 만에 대체품을 제작해서 공수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주 만에 증기 발생기를요? 드미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21일입니다. 독일 제품이 도착하기 2일 전에 한국 제품이 먼저 도착했어요. 저는 또 다른 기록을 펼쳤습니다. 2017년 11월 설계 변경 요구 UAE 정부 후쿠시마 이후 안전 기준 강화. 이건 더 심각했어요. UAE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 안전 기준이 바뀌었다며 설계 변경을 요구했죠. 그럼 완전히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웨이가 물었습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지연됩니다. 프랑스 플라망빌이 그랬죠. 저는 한국팀의 대응을 보여줬어요. 해결책 72시간 비상 설계팀 가동, 기존 구조 유지하면서 안전 시스템 추가, 지연 시간 3주. 한국 엔지니어 50명이 3일 밤을 샜습니다. 기존 설계를 살리면서 새 안전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나타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나타샤. 저는 2015년 현장 방문 때 찍은 사진을 띄웠어요. 새벽 2시 컨테이너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바라카 현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밤 10시쯤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한국팀 컨테이너에 아직 불이 켜져 있더군요. 학생들이 사진을 주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팀장을 만나서 물었죠.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습니까? 뭐라고 답했나요?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벽 3시쯤요. 내일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있어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물었죠. 그럼 오늘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그가 답했어요. 7시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시간밖에 못 주무셨네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나타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똑같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저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25년째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원전이 8기예요.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장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변수가 생기면 자기 시간을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띄웠어요. 바라카 프로젝트 한국 인력 평균 근무 시간 2000시우 자헤리 튜비드 평일 12시간 주말 근무율 73% 휴가 사용률 41%
드미트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거의 삶을 바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저는 칠판에 공식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납기 준수 기술 시간 책임. 변수는 항상 생깁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요. 차이는 그 변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죠.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러시아는 변수를 핑계로 삼습니다. 프랑스는 변수 때문에 예산을 늘리죠. 하지만 한국은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변수를 자기 시간으로 메운다. 그게 한국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삶을 거는 사람들이죠. 나타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다른 의미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은 그들에게 급여가 아니라 신뢰의 단위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데 드미트리가 교단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지난 몇 주간 수업을 들으면서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드미트리가 노트를 펼쳤어요. 교수님께서는 러시아 국립원자력 연구소 출신이시잖아요. 30년간 이 분야의 최전선에 계셨고요.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한국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시는 건가요? 복도에서 걸음을 멈춘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나타샤와 장웨이도 돌아와 교실 뒤에 조용히 섰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드미트리, 앉으세요. 저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도 학생들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의 폐허였어요. 1986년 4월 26일 저는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 일입니다. 저는 당시 28살이었죠. 모스크바 대학 대학원을 막 졸업한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후 저는 특별조사팀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국가가 저를 신뢰한다고요.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이었습니다. 프리피아트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텅 비어 있었어요. 5만 명이 살던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된 겁니다. 나타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무서움보다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사고 원인을 찾는 게 임무였죠. 그런데 저는 당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진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운영자 실수. 정부는 그렇게 결론 내리라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설계 결함이었습니다. RBMK 원자로의 근본적인 문제였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소련 전체의 원자력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저는 또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소방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불을 끌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요.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모르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주 안에 28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소방관은 제게 물었어요. 동무, 나 살 수 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3일 후 죽었어요. 31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오만이 무엇인지, 시스템의 부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만드는지를요. 장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책임감을 그토록 강조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 후 2011년 후쿠시마, 저는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폭발한 원전 건물이었어요. IAEA 긴급 자문단으로 도쿄에 갔을 때 저는 체르노빌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공포, 똑같은 혼란, 똑같은 절망이었죠. 드미트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쿄 대피까지 검토했죠. 체르노빌이 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회의록을 펼쳤어요.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24시간 만에 52톤의 붕산을 보냈고 최고 기술진을 파견했죠. 교수님, 그때 현장에 계셨나요?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한국 기술진이 도착하는 걸 직접 봤어요. 저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5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도쿄 긴급 대책본부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팀장이었어요. 김 부장이라고 했죠? 어떤 분이셨나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측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냉각수 주입이 안 되고 방사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요. 분위기는 완전히 패배주의였습니다. 한국 팀은요? 김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지금 당장 현장 도면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때의 긴장감을 떠올렸습니다. 일본 기술진이 도면을 펼쳤습니다. 김 부장이 15분 동안 도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이 경로로 붕산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15분 만에요? 일본 기술진은 이틀 동안 방법을 못 찾았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15분 만에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다음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방사능 확산 차단 방법, 냉각 효율 증대 방안, 비상 전원 복구 순서. 저는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72시간 동안 한국 팀이 제시한 기술 제안이 수십 3건이었어요. 그중 19건이 채택됐죠. 장웨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자기네 원전을 더 잘 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은 자국의 모든 원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거든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하고요. 나타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IAEA 최종 보고서를 띄웠어요. 대한민국의 기술 자문은 사고 수습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특히 냉각수 주입 경로 제한과 방사능 확산, 최소화 방안은 도쿄의 대규모 대피를 막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법을 찾으셨습니까? 뭐라고 답하셨나요?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을 준비합니다. 그래야 최악이 오지 않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차이라는 걸요? 무슨 차이인가요? 체르노빌에서 우리는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후쿠시마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오만, 후쿠시마는 안일, 한국은 완벽한 준비성.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비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드미트리, 이제 알겠습니까? 제가 왜 한국을 이렇게 평가하는지요? 드미트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체르노빌에서 31살 소방관이 죽는 걸 봤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도쿄가 무너질 뻔한 걸 봤죠. 그리고 한국이 그걸 막는 걸 봤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책임은 기술보다 강하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죠. 그게 더 무섭습니다. 장웨이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는 오늘 교수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말합니다.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했다고요. 다음 날 강의실. 학생들이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제 체르노빌 이야기 이후 모두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교단에 서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감상이나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은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냉정하게요. 저는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 원전 평균 가동률입니다. 2023년 기준이에요. 저는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프랑스가 67.4%, 러시아는 82.1%죠. 미국이 88.2%, 중국은 86.7%입니다. 드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국은요? 94.7%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나타샤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보죠. 이번엔 원전 비계획 정지율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예상치 못하게 멈추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숫자를 적었습니다. 세계 평균은 연간 1.2회, 미국이 0.8회로 가장 낮고 프랑스는 1.5회, 러시아는 1.9회입니다. 드미트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0.1회입니다. 뭐라고요? 나타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0.1회요? 거의 안 멈춘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원전 24기 중 1년에 23기만 비계획 정지를 경험해요. 나머지는 계획된 대로만 움직이죠. 장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30년간이요? 저는 장기 통계를 보여줬어요. 즉 1990년에 한국 원전 가동률은 78.2%였습니다. 2000년엔 85.4%, 2010년엔 90.1%가 됐죠. 2020년 93.3%, 그리고 작년 93.7%예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운일까요? 시스템일까요? 장웨이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안전성을 봅시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방사선 누출 사고 건수예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프랑스가 47건, 미국이 23건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12건이라고 발표했고요. 러시아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드미트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럼 한국은요? 0건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0건이에요. 지난 23년간 단 한 건의 방사선 누출도 없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혹시 은폐한 건 아니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드미트리. 저는 IAEA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매년 모든 회원국의 원전을 감시합니다. 한국은 가장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나라 중 하나죠.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건 더 중요합니다. 노심 손상 확률이에요. 영어로는 CDF라고 하죠. 원자로 심장부가 망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안전 기준이 1만 분의 1입니다. 미국 평균이 10만 분의 5 정도 되고 프랑스가 10만 분의 7 정도예요. 그럼 한국은요?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APR-SEM 400 모델은 100만 분의 2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보다 25배나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드미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APR-SEM 400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장웨이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이론상 수치 아닙니까? 실제로 검증된 건가요? 그럼 실제 사례를 보시죠. 저는 2016년 자료를 띄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죠. 드미트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전 근처였나요? 진앙지에서 27km 떨어진 곳에 월성 원전과 고리 원전이 있었어요. 원전은 괜찮았나요? 모든 원전이 자동 정지했습니다. 설계된 대로요. 저는 상세 기록을 읽어줬습니다. 지진 발생이 저녁 8시 32분 54초였어요. 자동 정지가 4초 후인 8시 32분 58초에 시작됐습니다. 비상냉각은 18초 후에 가동됐고요. 그리고 13분 후인 8시 45분 33초에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됐어요. 나타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후쿠시마는 지진 후 냉각에 실패했잖아요. 맞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저는 비교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1971년에 설계됐어요. 비상전원이 지하에만 있었죠. 쓰나미가 오면 전부 물에 잠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냉각 방식이 능동형이어서 반드시 전원이 필요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APR 산스웨딕은 2002년 설계예요. 비상전원을 지상과 지하에 이중으로 배치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동형 냉각 시스템입니다. 전원이 완전히 끊겨도 72시간 동안 자동으로 냉각돼요. 드미트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10년 전에 이미 대비한 건가요? 예측이 아니라 준비했습니다. 저는 투자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3년간 매년 원전 안전 투자를 늘렸어요. 연평균 8.7%씩 증가했죠. 이익을 내는 것보다 안전을 우선시한 겁니다. 장웨이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럼 적자 아닙니까? 그렇게 안전에만 투자하면요. 이번엔 경제성을 봅시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력 생산 단가예요. 킬로당 비용입니다. 석탄 발전은 0.112달러, 천연가스는 0.087달러죠. 그럼 태양광은 어떨까요? 나타샤가 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저렴해졌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0.068달러예요. 꽤 경쟁력 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원전은 어떨까요? 미국 원전은 0.02달러입니다. 프랑스는 더 비싸요. 0.11달러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저는 숫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0.09달러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태양광보다도 저렴하네요. 드미트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안전한 전력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효율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정비 기간을 비교해 볼까요? 원전은 주기적으로 멈춰서 점검해야 합니다. 세계 평균은 42일이에요. 미국이 38일로 빠른 편이고 프랑스는 85일이나 걸리죠. 한국은요? 28일입니다. 저는 칠판에 적었어요. 한국은 정비를 가장 빨리 끝냅니다. 그만큼 가동 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이 높아지죠.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을 평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원전 종합평가 점수예요.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2위가 캐나다로 89.2점이에요. 3위 미국이 87.74점, 4위 프랑스가 82.1점, 5위 일본이 81.3점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